내가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려고 하면 3천만 원짜리로 낙찰된 사례가 그 인근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중에 잔금을 냈을 것 같은 오래된 사례 중에 등기를 다 껴봐서 담보대출을 일으킨 그 지점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이거 저 같은 사람을 찾는 거죠. 네, 이렇게 이미 확보해서. 해준대. 그럼 보면 물건지는 여기인데 은행은 저기고 투자자는 서울에 살고 그래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매 전문가 나땅입니다. 오늘 하루한보님 대출 전문가가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하루한보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하루한보입니다. 저는 금융기관에서 7년에서 8년 정도 금융기관 재직하다가요. 지금은 퇴직하고 대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초부터 이제 네. 회사를 나와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컨설턴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뭐 상담사냐 은행 직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컨설턴트는 요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1:1 과외를 해드리는 그런 직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출도 1:1 과외가 필요해진 게 규제가 너무 많아졌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1:1 과외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와서 활동하고 있고, 한 컨설팅 이력은 한 500회 정도 컨설팅을 한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다양한 사례를 만나면서 또 계약을 했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곤란하고, 맞습니다. 이제 일반인 분들은 부동산 거래 대출 받을 일이 많이 없지만 경매는 또 낙찰을 받으면 대출 그 상담사님들을 통해서 네네. 대출을 받다 보니까 이제 내 상황에 맞는 거를 막 어떻게든 만들어요. 맞습니다. 뭐 남편 소득을 끌어오기도 하고 사업자를 내기도 하고 이 대출이 잘 나올 수 있는 그 조건에 나를 이제 맞추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은행에 가면 아유 안 나오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컨설턴트는 네. 그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이 사람의 상황을 거기다 맞춰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냥 은행 가셔서 아 저 이거 대출 나오나요? 그러면 아우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네.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주는 게 컨설턴트가 아닐까. 정확하십니다. 오늘 싹싹 긁어서 대출 많이 받는 노하우, 또 금리를 좀 적게 받는 노하우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네. 자,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궁금하신 것들이 대출 한도가 네. 도대체 나는 얼마나 나올까? 이제 보통 네. 보면 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네네.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보통 연봉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는 나온다. 이 네네. 정도가 있나요? 네네. 일단은 그 아까 몇 퍼센트가 대출이 네. 나온다가 집값의 수도권은 70%가 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는 지방으로 가면은 80%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 70%, 80%가 전부 다 멀쩡하게 나오냐, 이제 이 문제로 넘어가요. 네. 대출 규제가 이제 단순히 집값의 몇 프로 나온다 해서 조금 더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 대비해서 대출 한도가 좀 갈리는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1금융권을 활용하게 되면은 소득 대비 약 6.5배 정도 대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2금융권, 즉 상호금융이나 아니면은 뭐 보험사 이런 대출을 활용하면 소득 규제가 조금 완화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 7.5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봉 한 1,000만 원인 사람이 담보대출 1금융권에서는 6,500만 원 정도, 네. 2금융권에서는 7,5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네. 보통 연봉 한 3,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네네.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한 2억 정도 나오는 네네네. 거군요. 2억 좀 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1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실 분들은 본인 연봉 곱하기 6.5, 그리고 2금융권에서 조금 더 많은 한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봉 곱하기 7.5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아파트의 가격에 비해서 어디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한도도 내 소득이 맞아야지 나오는 거니까 이 맞습니다.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야지 대출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대출 금액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소득으로 대출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계산하는 좀 쉬운 방법이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나마 6.5배, 7.5배 이렇게 곱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한데, 이제 또 네. 대출이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신용대출이나 시기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6.5배, 7.5배는 대출이 아예 없으신 분들, 네, 이러신 분들이 이렇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수를 정한 건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것도 결국에는 신용대출이 조금 섞여 있으면 6.5배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대출 상품이 고정금리 기간이 긴 상품들이 있어요. 뭐 10년 동안 고정금리였다가 30년 동안 변동금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소득 규제를 살짝 완화해서 적용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딥하게 들어가면은 조금 달라지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내가 DSR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용대출을 받고 있으면 DSR을 얼마 차지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DSR이란 게 대출 규제를 위해서 만든 지표인데 그거 여유분만큼만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 여유분을 계산할 줄 알아야지 정확한 계산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DSR이라고 하는 게 내 소득에서 금융 비용으로 얼마나 나가는가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이게 맞습니다. 규제가 있잖아요.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다 원금과 이자로 내게 되면은 이제 무리한 대출이니까 이 소득에 비해서 40% 정도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게 이제 DSR이에요. 네. 그래서 이 40%, 그럼 100만 원 중에서 40만 원 정도까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이제 원금과 이자 그 안에서만 해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DSR인데, 이게 대출이 아주 없으시면 계산하기가 쉬운데, 이제 소득이 증빙소득이 아니거나 신용대출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게 또 DSR 계산이 복잡해요. 이 책에 설명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 DSR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영혼의 크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에는 얼마나 네. 끌어모을 수 있냐 이거니까. 네, 네. 네. 뭐 영끌도 능력이 있어야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DSR이 좀 복잡할 때, 소득이 딱 얼마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라 좀 복잡한 거 있잖아요. 네. 뭐 소득금액 증명원상이랑 실제 이게 좀 차이가 있다든지, 네. 증빙된 소득이 없으시다든지 했을 때 계산하는 법이 여기 좀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다행입니다. 그거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되게 간단히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전 연도에 내가 총 받았던 급여를 세전으로 전부 합산하면 이걸 우리가 원천 징수 세전 금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액만큼이 나의 소득, 또는 내가 만약에 직전 연도에는 소득이 좀 적었어요. 근데 올해 성과가 엄청 잘 나온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올해 성과금을 많이 받았다 라고 하면은 최근 12개월치 급여 내역도 쓸 수 있어요. 즉 내가 직전 연도 세전 총 급여 또는 최근 12개월치 급여 둘 중에 유리한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여기서 끝이에요. 근로자는 굉장히 쉬운데, 이게 세전인가요? 세후로 계산하나요? 전부 세전입니다. 근로자는. 그러면은 뭐 세금 다 떼고 남는 거 없다고 그래도 유리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근로자는 뭐 세금 뗄 게 크게 많지도 하니까.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근로자는 이제 계산도 쉽고 연봉이 높으면 대출 많이 나온다라고 알면 될 것 같은데, 근로소득이 아니라 좀 다른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또 대출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네. 요즘에 그분들이 되게 곤욕스러워 하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로소득이 없으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약간 뒷전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나의 소득금액 증명원상을 딱 뗐을 때, 소득금액 증명원이라고 국세청의 어떤 자료입니다. 내가 직전 연도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신고된 그 자료에 의해서 소득이 산출되는데, 그 금액에 의해서 그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비용 처리 후 소득이 결국에는 나의 소득이에요. 네. 프리랜서든 사업자든 그 소득금액 증명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비용 처리 후 소득이 굉장히 적게 나올 겁니다. 뭐 매출이 2억이신 분도 그 소득이 2천만 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은행에서 분명히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소득이 막 800만 원, 연 800만 원 잡혀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뭐 예를 들어서 자산이 많다거나 아니면 막 지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는데 소득이 이렇게 적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추정소득이란 거를 봐줍니다. 그 소득을 추정을 해주는 거죠. 네. 이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직전 연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곱하기 이 정도까지도 소득을 증빙받을 수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최대 한도가 5천입니다. 네, 그래서 5천 안에서는 이렇게 내가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또는 뭐 국민연금 납부 내역 이런 것들로 소득을 추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정소득 중에 제일 쉬운 게 이제 신용카드인데, 누구나 좀 카드를 사용을 하시고 네. 생활비를 카드로 쓴다고 했을 때 이제 주부들도 이걸로 해서 다 대출을 받으시는 건데, 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2,400만 원 정도를 쓰면 연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게 추정소득인데요. 그러면은 추정소득으로 5천만 원 정도 인정되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 한도가 얼마 정도까지 나올까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대출이 하나도 없다, 대출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한 3억, 한 3천에서 4억 정도 사이, 이 정도 금액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충분하고,
연봉 5천만 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카드 200씩 쓰는 게 더 쉽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주부들이 이제 이걸로 다 대출을 받으시는 거예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모두 가능하고, 이게 혹시 정말 그 좀 짠테크하셔가지고 너무 좀 적게 쓰시다가 갑자기 좀 이 소득이 필요하실 때 네네. 급하게 써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네. 분들은 그 내년도에 추정소득을 준비하기 위해서 12월에 가전 같은 거 살 것들을 친척들 다 결제할 것들 다 자기 카드로 결제해서 그래요? 12월에 2천만 원 써가지고 내년도에 뭐 한 4천만 원 증빙 갖고 이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필요한 것들 네. 원래 사려고 했던 마음속에 그죠. 있었던 그거를 이제 네네. 사면 바로 인정이 돼서, 그러니까 직전 1년은 우리가 지금 24년 하반기인데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작년 1년인데 직전 1년이라고 그러면은 24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그러니까 지난달에 쓴 것도 이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주부들이 카드도 이제 남편 카드로 쓰시고 자기 이름으로 소득도 없고 남편 카드도 쓰시고 이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네. 뭐 딱히 필요가 없어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이제 금융 어떤 거래를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금융적으로 너무 고립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조금 거래를 하시면서 차근차근 카드로 소득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처음에는 한 3억 정도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3억에서 4억 정도 대출 받아서 소득을 사업자로 이런 걸로 해서 만들면 그 다음에는 또 그 소득으로 내년에 대출이 나오고 하면서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보면은 돈은 우리만 없지 남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매를 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종잣돈이 현금이 이제 1,000만 원이 있으신 거죠. 네. 현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그럼 1,000만 원으로 입찰을 하려면은 잔금까지 하려고 그러면 대출 80%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5천만 원 미만의 물건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이제 5천만 원 미만의 물건을 어렵게 낙찰을 받아서 이제 되게 소액을 걸게 되는 건데 그거보다 좀 신용대출을 받아서 또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뭐 이런 거를 네. 해가지고 일단 종잣돈을 한 3천에서 5천 원 만든 다음에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또 경락잔금 대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좀 대출이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을까요? 일단은 경락잔금 대출을 만약에 사업자 대출로 받게 되면 네. 사실 신용대출을 앞에 많이 받아도 네.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9월 7일 이후부터 수도권에 사업자 대출이 막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가계대출로 잔금을 네. 쳐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떤 지역을 경매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좀 갈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대출을 먼저 받고 경락잔금 대출 받는 게 무주택자라고 해도 불편할 수 있으니 맞습니다. 지방은 좀 상관없나요? 지방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하실 분들은 신용대출 최대한 많이 받고도 충분히 대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도에 영향 없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많아요. 제가 네네. 진짜 여기 막 이만큼 써서요.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여기 이제 책에 보면은 또 선대출, 후전세 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연끌할 때 내 돈 플러스 대출 플러스 임차인 보증금까지 이제 다 사용하는 게 네. 이제 방법인데 네네. 그 중에서 선대출 후전세 저는 선대출 후전세를 해봤어요 경매로. 역시 네, 경험이 많으시군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내가 진짜 적은 돈으로 여기 이제 이거를 다 사용해서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방법들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결국에는 주택을 살 때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사업자로든 아니면은 가게로든 개인으로든 그렇게 받고 나서 뒤에 세입자가 들어온다고만 하면은 네. 그러면은 선대출 후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냐 마냐가 이제 전세대출에서 갈립니다. 만약에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나는 전세대출 필요 없어. 나 현금 많거든. 이라고 하면은 선대출 후전세 구조가 굉장히 쉽겠죠. 네. 이 세입자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거니까 세입자가 원하는 조건, 가격에만 맞춰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세입자가 나는 대출 써야 되는데 라고 하는 세입자면은 여기서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 대출을 받을 때 결국에는 전세 대출이 나오는 조건이 이 선대출 후전세를 완성시키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이 아파트 가격 대비 내가 받는 대출금하고 그리고 세입자의 보증금이 너무 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 80에서 90% 수준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KBC세 가보니 이게 10억이다. 그러면은 내가 대출을 5억 받았어요. 그러면은 80에서 90% 수준 맞추려면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선대출 후전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의 되게 작은 돈으로도 한 10억 정도 되는 집을 사잖아요. 네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경매는 KB 시세에 비해서 많이 낮게 낙찰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KB 시세가 한 6억 정도 되는 거를 4억대 낙찰 받았어요. 네. 근데 KB 시세가 6억이니까 선대출을 1억 5천하고 임차인을 4억에 전세를 맞췄더니 네네. 낙찰가보다도 그럴 수 있죠. 네,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5억 정도에 낙찰 받아서 선대출 한 2억 정도 남기고 후전세 4억을 했더니 한 6억이 나와가지고 낙찰가를 다 뽑고 네. 또 플러스 한 1억 정도 된 것 같아요. 대출의 고수이신데요. 그러면은 이제 선대출이 있는데 임차인 들어오냐라고 하는데 거기 전세가 5억 정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선대출이 있는 그 조건이기 때문에 전세를 4억에 맞췄더니 임차인이 바로 들어오셨고 전세자금 대출도 받으셨는데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80%에서 90%인데 6억짜리 집에 90%면은 선대출 플러스 이게 한 6억에 6, 9, 54, 5억 4천 미만으로 들어오면은 네네. 이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때 1억 5천 플러스 4억 이렇게 해가지고 슬라이스하기 그땐 95%였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전세보증보험 내가 내줄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출이 없는 전세보다 솔직히 더 안전하고 또 대출이 없어도 집주인은 전세가 안 나가면 뭐 임차인 들어오면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출이 없는 전세보다 더 안전하고 일반 전세 매물보다 시세가 또 한 1억 정도 싸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를 경락잔금 대출 날짜보다 더 빨리 전세를 계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대출에 대한 지식이랑 경매로 싸게 받는 거랑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은 제가 그거를 한 4억대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현금이 5억 5천인가 나왔어요. 5억 5천인가 나오고 그게 나중에 9억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수익률이 계산이 안 돼요. 그죠. 계산이 안 돼요. 돈 하나 없이 그거 낙찰받을 때 제가 대출이 한 4억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4억 7천에 낙찰받아서 경락잔금 대출 4억을 받고 이제 1억 5천 대출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임차인 들어올 때 다 갚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출에 대한 이자는 내면서 이거를 갖고 있었는데 일단 투자금을 다 회수를 하고 전세보증금까지 보태지면서 낙찰가보다 이게 더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플러스 8천만 원이 생겨서 그 다음 투자를 계속 좀 할 수 있었어요.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랑 이런 지식이 네. 이제 합쳐지면 아유 이거 내가 4억짜리 하면 다음 거 못하지 이게 아니라 그 다음 투자를 또 계속 연결해서 해나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소액 투자라도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그 다음 거를 좀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그게 여기 나오더라고요 책에. 네네. 조심스럽게 나오셨어요. 여기 이제 네. 일반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책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 선대출 후전세 그다음에 선전세 후대출도 또 가능하잖아요. 네네. 이제 룸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 네. 뭐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임차인이 5억에 들어 있다. 네네. 그러면은 그 뒤로 한 5억이 남으면서 네네. 대출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그 선대출 후전세에 대해서 네네. 약간 사람들의 페인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네. 그 선대출 후전세가 문제가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선대출 후전세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공인중개사들이 엄청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야 그거 세입자 절대 못 맞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요런 거를 좋아하는 세입자분도 계십니다. 왜냐면은 잘 아시는 분.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은행원 분들이 이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안전하다는 어차피 걸 아니까. 그렇죠. 보증보험에 대해서 이용하면은 안전해지는 걸 아니까 그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는 뭐 책에 전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대출을 좀 더 받고 손해 보더라도 세입자를 싸게 맞춰주면 어차피 안전해지는 보증금인데 네, 이렇게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걸 공인중개사한테 여러분들이 설명을 못 하시면 못 나요. 근데 그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제가 다 적어드렸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거 된다더라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면은 공인중개사분들이 또 연락을 돌려요. 이거 진짜 되는 거야? 뭐 동료 공인중개사한테도 돌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대출 후전세가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투자금을 적게 드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또 내가 전세를 시세보다 싸게 들어가니까 세입자도 이해도만 있으면은 시세를 훨씬 싸게 2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살 수 있게 되니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도 저렴한데 네. 아주 안전하게 보증보험까지 음. 가입해서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해봤잖아요. 네. 저는 이거를 해본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이 좀 있어요. 송도랑 이제 몇몇 지역, 네. 분양가는 높은데 전세가 낮은 지역들에서 네네. 이거를 좀 빈번하게 해서 공인중개사님들이 잘 아시고 음. 또 세입자가 이거를 설명을 해줬을 때 안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네. 세입자는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전세보다 엄청 빨리 나갔고, 왜냐하면 시세보다 1억이 싼데 보증보험을 집주인이 들어준대. 그러니까 이제 엄청 빨리 들어오셨었어요. 니즈가 네. 맞으면 이제 가능하고, 사람들은 이제 대출을 무리해서 받으면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출을 받는 것보다 나쁜 물건 안 팔리는 걸 사는 게 훨씬 위험한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는 이유는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보다 더 좋은 거, 더 우량한 거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건데, 대출을 안 받고 거래량이 부족하거나 시세 상승이 없는 거를 샀을 때는 이 대출을 내가 다 갚아야 되는데, 내가 대출을 조금 받아서 시세 상승이 오를 수 있는 곳에 사면 이 대출을 집이 갚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포인트예요, 여러분. 대출을 받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산 집이 안 팔리거나 안 오르는 게 더 위험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좋은 거를 사기 위한 수단이니까 나쁜 거를 대출까지 받아서는 사면 안 되고, 정말 자신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을 샀을 때 대출을 활용하시면은, 저는 그래서 그 다음 투자를 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였었어요. 물론 이제 보유하는 동안에 선대출의 이자를 이렇게 계속 내고 있기는 했었는데, 투자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이거를 김포에서도 해봤고 좀 많이 해봤어요. 아유, 완전 대출을 잘 활용하시네요. 이게 제가 알아서 활용을 했겠습니까? 이게 제가 정말 초보일 때 2017년 막 이때도 했었는데, 네네. 그때도 다 상담사님들이 그쵸, 해주시고 예. 중개사님들이 이렇게 해보면 어때? 약간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나땅님께서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걸 한번 알게 됐잖아요. 네. 알게 되니까 물건들이 엄청 많이 보이실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물건들이. 그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는 시도조차 못하게 되니까 그거를 먼저 좀 인지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공부가 그런 차원에서 투자 시야를 넓히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그거를 그렇게 안 했으면은 아마 그 물건을 하고 팔릴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거나 그걸 보유하는 동안에 투자를 계속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대출을 그렇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집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전세 임차인이 계셔요. 막 근데 지금 나는 좀 다른 투자를 하고 싶고 현금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네.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전세, 후대출이라고 네. 불리는데 사실은 뭐 이 용어가 필요 없을 만큼 원래 당연한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627 규제가 생기기 전에 수도권 아파트를 어떻게 샀냐면 1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 5억 껴 있으면 뒤에 대출이 나오거든요. 네. 왜 나오냐면 결국에는 10억 곱하기 뭐 70%나 80%한 다음에 전세 보증금 5억을 딱 빼면 2억이나 3억이 네. 남잖아요. 요만큼 원래 대출이 됩니다. 음. 그런데 이제 627 규제 이후로 무조건 전입 의무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은 이게 안 되고 지방으로 가면은 여전히 가능해요. 그 지방에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네. 세입자가 3억에 껴있다. 그러면 생애 최초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억의 대출이 추가로 나와요. 네. 새낀 걸 살 때. 그럼 내 돈 얼마나 필요한 거죠? 1억? 딱 1억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현금 2억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면은 그 1억을 내가 무조건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아닌 게, 왜냐하면 내가 대출을 1억밖에 안 썼잖아요, 주담대를. 그렇기 때문에 DSR 여유가 많이 남아있어요. 즉, 신용대출을 아무리 많이 섞어도 웬만하면은 1억에 저해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1억을 만들 때 내 현금 1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용대출 5천 나오면 내가 5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5천만 있으면 되는 거죠. 현금 5천, 신용대출 5천, 그리고 생애대출 대출 1억 이렇게 하고 네. 임차인 3억 해가지고 맞출 수가 있군요. 이제 맞습니다. 현금 흐름은 좀 있으신데 그 집에 이제 살지 않고 뭐 관사가 있으시거나 엄마 집에 있거나 해외에 가 계시거나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서는 이제 하실 분들한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에 제가 또 상담을 하다 보니까 대출이 잘 안 나올 때 추가 매수 금지 약정으로 네. 하시고서 모르고 계시다가 네. 집 사면 안 된대요. 약간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네네.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그거를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그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이 걸려있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 대출을 없애야 돼요. 네. 그 대출을 없애는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나한테 가족한테 빌려가지고 일단은 그 금액이 아주 크지 않으면 네.
그러면 일단은 개인한테 빌리는 거는 규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없앤 다음에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하면은 다시 생활안정 자금으로 꺼내거나 매수를 한 다음에 다시 네. 꺼내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업자를 활용하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사업 목적에 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사업 자금을 집 매수하는 데 쓰고 원래 있던 사업 자금을 그리고 실제로 사업에 충당할 자금은 이제 대출 받아서 충당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내가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이 구애받지 않고 추가로 주택을 사게 됩니다. 대환을 하는 거죠. 네, 저희 그 행복이님이라는 투자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네. 일시적 2주택으로 집이 2개가 있으시고 네. 이제 사파사파를 하셔서 종잣돈을 좀 모으신 거예요. 네네. 그 경매로 해가지고 하신 다음에 사업자금 대출을 일으키셔서 네.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업자 대출을 이제 가지고 있는 집에 담보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걸로 해가지고 1억 얼마를 만드셔서 고시원을 투자하셨거든요. 아, 정확히 사업 목적에 쓰셨네요. 네, 정확히 사업 목적에 네. 쓰셨어요. 그래서 네네. 고시원을 투자를 하셔서 지금 거기서 월세가 850 정도가 나와요. 좋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자랑 월세 빼고 나면 한 450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을 없애는 방법은 아무튼 그렇게 일단은 그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이 걸린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그런데 그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이 걸리는 그 대출도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거를 내가 이 갖고 있는 집에 대출이 얼마 없으면 꽤나 많이 꺼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그 사업자 대출의 방법이 아니면 수도권은 1억으로 묶였어요. 그래서 내가 수도권에 100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을 때 DSR을 아무리 충족해도 1억이 최대입니다. 네. 근데 사업자 대출은 그게 제한이 없죠.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아까 막 소득을 엄청 작잖아요. 네네. 그러면 인정소득으로 그러면 5천만 원, 카드 사용액으로 5천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될까요?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될 거 있나요? 네. 요즘에 집값은 높아지고 지금 그 네. 추정소득 한도가 5천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자영업자분들이 집을 살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추정소득을 써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이 마음에 안 든다. 더 비싼 걸 사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따로 취직을 하는 게 해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취직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이 취직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의 결국에는 그 4대 보험 신고된 소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네. 4대 보험 신고하면 안 됩니까? 아, 개인 사업자는 그게 불가능한데 법인 사업자는 대표이사한테 소득 책정하는 게 가능하니 그건 가능해요. 그러면은 자영업을 네. 약간 법인화 해가지고 좀 네. 자영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면 네. 자기를 4대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네요. 그것도 가능하죠. 예. 어.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자영업을 하면서 제가 이런 분들도 봤어요. 예, 자영업을 하면서 잔금 대출을 치르려고 하는데 소득 증빙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그 잔금 기간까지 2개월이 남았으니 그 2개월 동안 편의점 알바를 해서 소득을 100만 원씩 책정받고 왜냐면 자영업자분들이 계속 자영업을 하고 계신 게 아니고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편의점 일을 해서 결국에는 100만 원씩 월급을 2번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한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있던 자영업자 소득 플러스 내가 2개월 동안 취직해서 일한 그곳에서 연한산 소득을 인정받다 보니 결국에는 내 소득이 플러스 1200이 된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배에서 7.5배 대출이 더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또 잔금을 간신히 치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편의점이 취직이 불가능하다고 칠게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 내가 그 회사의 고문 역할을 하면서 또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네. 다양한 방면으로 그렇게 4대 보험 신고소득, 근로소득 편의점 요거를-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이 되나요? 네네 됩니다. 여기서 소득을 인정받을 때 단순 아르바이트는 안 되고 이제 제대로 4대 보험 신고가 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그 소득만 인정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뭐 당장 급하면 2달만 일을 해도 1년으로 봐준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내가 2달 가서 일하면 이제 한도가 6천에서 7천 정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 네. 정도가 딱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또 해법일 수 있네요. 네네. 음. 그리고 한 가지 사례가 더 생각났는데 분양권 잔금 치를 때 네. 남편이 외벌이었는데 아내가 잔금 대출 때문에 생산직 취직하신 분도 계셨어요. 진짜로. 네네. 생산직은 한 뭐 2개월, 3개월 단위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네. 뽑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 연봉이 탑산해가지고 한 2천에서 3천이 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잔금 치신 분도 계셨고.
그래요. 또 이제 부부가 있을 때 맞벌이일 때 외벌이일 때 대출을 잘 받는 꿀팁 있나요? 이것 때문에 왜 소득이 합산되면 연봉이 높아져가지고 혼인신고 늦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혼인신고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이게 항상 애매한 문제인데, 일단은 세금을 따졌을 때는 네. 혼인신고는 대부분 안 하는 쪽이 유리하긴 하잖아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좋은 집을 살려면, 똘똘한 집을 살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결국에는 연봉 대비해서 대출이 나가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할 수밖에 그러면 없는 건데. 그 남편 연봉 5천, 아내분 5천이면 연봉 1억에 해당한 대출이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봉 각각 5천이면 합산해서 1억으로 소득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래서 대출을 한 6억에서 7억 받을 수 있는 건데 근데 물론 수도권은 6억 제한이지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소득을 무조건 합산하는 게 좋은 거냐 이거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남편이 소득이 5천이고 신용대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내는 옛날에 신용대출 받아놓은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소득이 5천인데 만약에 신용대출이 1억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이 여자분께서는 지금 일단 DSR이 이미 40% 초과된 상태일 거예요. 이러면 합치는 게 더 불리해요. 왜냐하면 소득을 합치면 부채까지 같이 따라서 합쳐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남편분의 단독 소득으로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리하면 합치고 안 유리하면 안 합치는 게 좀 맞습니다. 좋군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DSR을 또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합쳐서도 계산해보고 이런 경우 지금 말씀드린 경우에 합쳐서도 계산해보고 그리고 남편분 단독으로도 한번 계산해봐야지 뭐가 더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 하루 한 분님 DSR 계산하는 방법 좀 요점 정리해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도 될까요? 예, 물론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남편이랑 부부로 합산을 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근데 명의는 남편, 차주가 남편이잖아요. 네. 그럼 제 이름은 대출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대출 받을 때 이거 합산 들어갔다고 대출이 안 나오고 그러나요? 아닙니다. 단독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은 네. 주택담보대출이든 무슨 대출이든 다 단독 소득만 인정받고 대출을 받을 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굉장히 좋은 게 나는 대출이 하나도 없고 이제 남편 쪽으로 대출을 다 몰았잖아요. 네. 나는 신용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의 담보대출이요? 맞습니다. 다른 대출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남편분 자료 가지고 오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남편이 이미 신용대출이 많아서 소득을 DSR을 제 걸로만 계산할게요라고 하면은 그걸로 해줍니다. 네. 그럼 남편분은 이제 한마디로 대출을 많이 받고 버리는 카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버리는 명의. 폭탄은 당신이 다 져. 그렇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처음 주택을 살 때, 좋은 집을 살 때 소득이 모자라면 남편이랑 아내랑 힘을 합쳐서 소득을 모아서 대출 심사를 받고, 그러면 그 대출은 남편 이름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소득은 더해줬지만 대출이 없는 거다. 그래서 아내분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는 거예요. 경매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소득 합산해서 대출을 받을 때 누구는 소득이 많고 누구는 소득이 적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둘 다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게요. 어차피 소득을 합산하잖아요. 누구 명의로 받든 대출이 똑같은 거예요. 나오는 주택담보대출은. 그러면 그러면은- 작은 사람으로 받는 그렇죠. 그러면은 작은 사람한테 그냥 어차피 합산이니까 네. 작은 사람 명의로 대출 싹 깨버리고 네. 나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니까 신용대출 나올 여지가 많잖아요. 요거를 가져가는 거죠. 네. 근데 내가 받아버리면 네. 내 많은 신용대출 한도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LTV가 있고 하니까 어차피 누가 받아도 대출 금액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는 대출 한도가 소득이 적은 사람 그냥 맞습니다. 작은 걸로 해도 가래로 막을 수 있으니까 네네. 가래로 일단 막고 소득이 많은 사람을 차주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이름으로는 다른 더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신용대출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한도가 여유가 있다. 약간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서 하기에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경매로 할 때는 주로 이제 남편 이름으로 대출이 한 명 명의로 있잖아요. 공동 명의로 있다 그래도 대출은 혼자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소득이 모자라서 대출 받을 때 한도를 합쳐줬다고 해도 내 이름으로는 대출이 없는 거라서 나는 대출이 없는 1주택자로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는 이제 막 맞벌이 이런 거였는데 만약에 네네. 이제 제가 전업주부인데 남편 이름으로 집이 있고 대출이 있고 이제 나는 소득도 없고 대출도 없다라고 했을 때 경매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대출이 나올까요?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방법이 생각나는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지방으로 가게 되면 주부라고 하더라도 매매 사업자나 일반 사업자가 있을 때 대출이 나오니까 소득을 따지지 않고요. 네. 담보만 괜찮으면 그런 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때 아마 금융기관이 이 주부분은 소득 증빙이 안 되니까 뭐 남편분은 소득이 있으세요? 이런 거 정도는 물어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방은 그렇게 사업자를 내면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수도권은 사업자를 내서 대출이 지금 막혔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주부분께서는 지금 소득 증빙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지만 본인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담보 제공자가 되고 남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역시나 그 가계대출 DSR을 통과하면서 또 대출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부분께서 만약에 소득이 아예 없음으로 증빙이 됩니다. 그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소득이 없다는 게 증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용카드는 막 300만 원씩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소득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부분도 결국에는 5천만 원 소득 인정받고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도 카드를 한 200만 원 정도 쓰면 대출 3억까지는 나온다라고 보셔서 저희 경매 투자자들이 좀 제일 많이 하는 금액대가 이제 5억대 미만이에요. 네. 1억대에서 5억대 미만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돈이 많다고 막 고액 아파트 9억이 넘는 거를 경매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취득세가 3천만 원이라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래서 딱 그 1%대에서만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매매사업자는 지방에서 대출이 자기 소득이 없어도 얼마나 나올까요? KB 시세의 60%에서 반공제를 하는 게 제일 보수적인 관점이고요. 네. 일단 경우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요즘에 많이 눈치를 보고 있는데 네. 예전에는 KB 시세의 80%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범위가 조금 넓죠. 네. 근데 보수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낙찰받는 금액이 아니라 KB 시세의 60% 마이너스 반공제. 네. 소액임차 반공제가 이제 보증금. 한 네. 지방은 2천 얼마 정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KB 시세 60% 그러면은 KB 시세가 3억이다. 그러면은 1억 8천 플러스 맞습니다. 반공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 나온다. 3억짜리 네. 아파트 내가 한 2억 5천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이제 1주택자도 네. 매매사업자로 대출받으면 전입을 안 해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입 안 해도 되고. 네. 뭐 임대사업자로 받아도 전입은 안 해도 되고요. 네네. 네. 근데 매매사업자가 뭐 지표를 그나마 좀 덜 보니까 네. 좀 더 유리합니다. 네네. 지금 뭐 무주택자가 가계대출로 수도권도 입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전입을 좀 해야 되는데 전입을 하기 전에 팔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어차피 뭐 나한테 소유권 한번 넘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대출 한번 나가고 대출이 한번 나갔으면 전입하기로 약속했으면 네. 전입을 한번 해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팔린다고 하더라도 그 잔금을 치르고 나서 일주일이라도 여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입을 하고 나 전입했어 라는 것을 은행에 제출을 해야지 등본을 전입 내죠. 의무가 끝납니다. 네. 네. 등본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등본이나 아니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까지 내라는 것도 있고 그거를 맞춰주시면 일단 전입 의무밖에 아직은 없는 거니까 꼭 여기서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의무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입 의무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 매도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되게 많이 오고 의견이 많이 갈려요. 네. 전입을 한 집을 팔면 이건 매매사업자 아니고 양도세를 내야 된다. 네네.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마다 세무사님 다 얘기가 조금 다른데 네네. 우세는 그냥 상관없다 약간 이런 건데 어떻게 이 부분은 어때요? 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대출이랑은 상관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일단 매매사업자는 재고자산으로 주택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전입 의무는 거기서는 크게 따지지 않더라고요. 매매사업자 집에 네가 왜 전입했어? 이건 양도세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다. 네네. 그렇습니다. 매매사업자로 제일 좀 빡빡하게 봤던 게 매매사업자 재고자산이 있는데 비과세를 받을 때
네. 그때 좀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쵸. 비과세를 봐야 되는 만큼 너가 사업이냐 재고자산이 이거 확실하게 맞느냐를 볼 때가 가장 엄격하게 매매사업자 거주주택 이거를 보는 것 같고 네, 그게 아니고서는 그렇게 막 빡빡하게 보시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한 번만 전입했으면 넌 양도세야 약간 이렇게는 그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재고자산으로 등록하는 게 내가 살 때 무조건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갖고 있다가 나중에 등록해도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전입하면 양도세 이건 아니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이제 돼요. 엄격하게 보시는 분들은 일말에 여지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매매 사업용이면 전입도 하지 말고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 실제로는 대출을 사업자로 받은 거랑 또 세금을 이거로 하는 건 또 좀 다른 문제고 완전 별개. 네, 전입이랑 매매사업자 매도 세금 신고하는 것도 다른 문제라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매매사업자로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무주택자가 뭐 한 채 매매사업자로 하시는 거는 제가 크게 문제된 사례를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매매사업자를 하시고 나서 1주택자가 매매사업용 주택이랑 내주택의 비과세랑 매매사업용 주택이 섞여 있을 때 이때는 엄격하게 보시기 때문에 매매사업용 주택을 매도를 하시고 비과세를 받거나 비과세 주택을 확실하게 좀 처리를 하셔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격한 부분이고 중요하고 몇 천만 원, 몇 억까지도 양도세가 나오니까 그때 비과세 받아야 될 주택이 있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이랑 여러 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질문이 이제 1,000만 원으로도 아파트 경매 할 수 있냐, 네네. 500만 원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출 상담사님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뭐 1,000만 원으로 가능한 물건도 당연히 있습니다. 해드렸어요. 1,000만 네. 원으로 할 수 있게. 저한테 의뢰하신 분들은 안 계셨고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대출 받으신 분이 계신데 2천만 원으로는 낙찰 성공하고 그걸로 이제 수익화까지 이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출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데 1,000만 원으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억 5천짜리 빌라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그 빌라를 내가 어쩌다 보니까 8천만 원에 낙찰 받았으면 네. 그러면 굉장히 싸게 낙찰받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대출은 KB 시세 또는 감정가로 나오니까 1억 5천짜리에서 대출 8천만 원 내주는 거는 네.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50% 정도에 받으면 90% 대출이 나올까요? 거의 확실하죠, 그 정도면. 네. 그러다 보니까 내 1,000만 원 갖고도 그렇게 낙찰 받고 또 단기 네. 매도해서 1,000만 원 네. 수익 내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택지가 굉장히 적어지니까 이런 분들은 1,000만 원밖에 없으신 분들은 꼭 추가로 어디서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소액 물건 같은 경우에 담보대출을 아예 취급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만나서 네. 낙찰받고 나서 많이 놀래시고 아, 네네. 그래요. 담보대출 금액이 7천만 원 미만이면 은행에서 취급을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소액 담보대출 잘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은행에서 아예 취급을 안 하는 건 뭐 은행 내부적으로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의뢰를 받아서 은행을 열심히 알아봐드려요. 근데 딱 그렇게 했는데 내 손에 지르는 게 3만 원, 5만 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끊기는 거예요. 상담사분들께서 돈이 안 되는 건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소중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은행이랑 직접 상담을 할 줄 알면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천드리는 것은 신협이랑 새마을금고 네. 이쪽의 경매에 조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또는 수협 그런 상호금융들을 내 물건 낙찰받은 곳, 그 담보 물건지 주변의 상호금융들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또는 직접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화로라도. 제가 신협에 있었어요. 네, 제가 그런 거 전문이었어요. 아, 소액 네, 담보대출. 2천만 원, 3천만 원도 다 해드렸어요. 아유, 그렇구나.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좀 해드리고 싶은데 낙찰받고 나서 막 너무 소액은 안 다룬다 이렇게 답을 받으면 너무 놀래시고 네네. 그래가지고 신협이랑 새마을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했었냐면은 3천만 원짜리 담보대출을 일으킨 거를 등기를 다 떼어봐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내가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려고 하면 3천만 원짜리로 낙찰된 사례가 그 인근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중에 잔금을 냈을 것 같은 오래된 사례 중에 등기를 다 떼어봐서 담보대출을 일으킨 그 지점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찾는 거죠. 네네. 그렇게 이미 참고해서. 해준 데. 맞습니다. 예. 이미 해준 데를 찾아갑니다. 그럼 보면 물건지는 여긴데 은행은 저기고 투자자는 서울에 살고 그래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아, 그럼 이거를 연결을 어떻게, 톡방도 운영하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거기서 좀 해주시나요? 결국에는 저도 상담사한테 연결을 시켜드리니까 그분들이 돈이 안 되는 거는 결국에는 또 못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작은 물건을 취급하려면 물론 상담사분들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연락 쫙 돌리고 나도 참여를 해야 된다, 상담에. 결국에 나도 직접 콜을 돌려봐야 된다. 이런 각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아유, 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네네. 적극적으로 알아봐라.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책을 읽으셔야 된다. 이게 이제 하면은 어려움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다 외계어처럼 들리면은 이걸 맞아요. 할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에 대한 용어, LTV, 뭐 DSR, 뭐 이런 단어들 좀 아셔야지 되고,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죠.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정말 다른 게 전세자금 대출하고 전세담보대출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네네, 맞아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DSR 엄청 많이 잡아먹는 대출이라. 맞습니다. 네, 약간 이런 지식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진짜 결정적인 때 다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사를 못 가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고 이런 거라. 네네. 좀 저도 이거 다 읽었어요. 이게 지금 보면요. 이게 다 줄쳐가면서. 네, 다 붙여놓으셨네요. 네네네. 이제 중요한 부분, 이거는 우리 독자님들한테 되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게 다 밑줄을 치면서 읽었어요.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이트 이용해서 DSR 계산하기. 네네. 이게, 사람들이 다 이거를 못해가지고 맨날 맞아요. 무서워하시고, 경매에서는 사실은 이제 보증금을 넣고 일단 계약부터 하는 구조고,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낙찰 받고 나서 대출을 알아보는데, 대출 상담사님 연락처가 뭐 톡방마다 엄청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는데 전화하면 뭐 낙찰 받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대출이 나오는지 알아야지 입찰할 수가 있고. 그래서 네네. 이분이 경매 공부한 지가 지금 7년이 되셨는데 입찰을 좀 처음 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도권의 아파트 4천만 원 정도 네네. 수익 날 수 있게 낙찰 받으셨거든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스스로 좀 계산할 수 있으면 네네. 그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이트 이용하는 법, 우리 하루 한 번님의 필살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한테 안 물어보고 좀 내가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배워야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아서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안 해주는데 저기 가면 해주고 이런 게 대출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략을 짤 때도 가족들 명의나 남편이랑 내 소득이나, 아까도 대출을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한도도 달라지고, 그러면 그 대출을 보유하는 동안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매달 이자 낼 때마다 맞습니다. 고통을 네. 이제 좀 내가 편안하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니까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다 네네. 읽었어요. 읽었고 막 줄을 치면서 읽었습니다. 그렇지 막 하면서 여기 막 대출 연계 상품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디딤돌 대출이나 이런 정책자금 대출 이런 거 받는 방법도 나오는데, 경매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전입이 없으면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디딤돌 대출로 잔금 치신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지식이 없으면, 나는 당연히 디딤돌 대출 받을 수 있는 이미 조건을 가지고 있고 경매를 받았을 때 또 이거를 활용을 하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 지역에 월세로 사는 사람보다 이자랑 원금이 더 작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딱 그렇게 세팅하면 월 현금 흐름이 생기는. 왜? 네. 그게, 그리고 내가 여기 지금 월세로 사는 사람보다 더 적은 돈으로 내 집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네. 그걸 부평 금호타운이라고 7호선 역세권에 네. 구축단지인데 되게 입지 좋은 데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가 매매가가 23년도 초에 2억대 후반까지 떨어졌었는데, 월세하고 디딤돌 대출 이자를 계산해 봤더니 네네. 월세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월세 낼 돈으로 이자랑 이런 거 잘 계산해서 금리 좋게 해서 대출을 받으면 월세 낼 돈보다 더 싸게 내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7호선 역세권이라 올랐어요, 매천이.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한 달에 이자를 100만 원씩 12개월을 낸다. 그러면은 1년에 1200만 원만 올라도 2년에 2400원 오르면 난 공짜로 살고 있는 거야. 그쵸. 예.
무조건 집이. 이기는 게임이죠. 집이 이자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돈을 내니까 막 이 돈을 내면서 내가 갚는 것 같지만 사실 담보대출은 담보가 갚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걸 팔 때 갚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네.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일해서 갚으려고 하기보다는 담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게 좋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지려면 내가 대출에 대해서 모르면 아파트를 얼마짜리를 도전할 수 있는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돼 있으면 최소한 질문이라도 올바르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3억짜리가 가능한지 이 질문이 나오려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구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세무 공부한다고 갑자기 세무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지만 대략적으로 알아야지 투자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출에 대한 지식을 대략적으로도 알면은 훨씬 더 유리한 부동산 투자 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100만 원 넘게 내시고 월세를 내가 막 8, 90만 원, 100만 원 넘게 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그 정도의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100만 원 이자면은 거의 한 3억 정도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건데 이 3억이라고 하는 돈을 내가 원금을 언제 갚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내가 100만 원 이자를 내면서도 대출을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담보대출은 담보가 갚는 거니까 담보가 이 원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게 시세가 안정적이고 거래가 잘 되는 거를 사시는 게 좋다. 그러려면은 대출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면 그래서 150만 원 월세 내고 계시는 분들이 네. 내 집 마련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몇 억 내가 언제 갚을까? 원금을 네네. 내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이제 막 부동산에 입문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대출 받고 나서 내가 감당만 할 수 있으면 내가 감당하는 이자보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주기만 하면은 무조건 네. 이기는 게임인데요. 근데 거기까지가 넘어가기가 좀 힘들죠. 그냥 이자보다 더 안 오르고 이자만큼만 올라도 네. 나는 그 집을 공짜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매로 싸게 받으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금이 오히려 나오는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 부담을 내가 좀 줄일 수가 있고 네.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 싸게 받았다 그러면 대출을 5천만 원을 덜 받아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5억짜리 그 행신동 아파트가 경매로 4억에 낙찰됐었어요. 그러면 5억짜리 아파트 LTV가 70%니까 원래 한도가 3억 5천이잖아요. 근데 4억에 낙찰받아도 3억 5천이 나와요. 그러면 5천만 원인 사람이 이 행신동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거랑 1억 5천까지 모으는 거는 시간이 그렇죠. 완전 차이 나죠. 그래서 경매 대출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다 대출을 이용을 하고 있고 똑똑하게 이용하시면 여러분의 자산을 늘리는데 그 돈을 모으는 시간을 줄여줬다. 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생활비를 대출로 해서 나는 그 시간을 샀다. 정확하십니다. 그 멘트가 전 되게 이거는 해본 사람 할 수 있는 멘트예요. 그러니까 하루한번님이 그 이직을 하실 때 내가 다음 일을 할 때 이 돈을 모아서 하기보다는 대출로 해서 네네. 나는 그 시간을 샀다라고 네네.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그게 너무 좀 뭉클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대출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을 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수익들이 크다 보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모아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1억을 모으기까지 한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1억 모아서 시작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그 10년 동안 만약에 인플레이션만 진행돼도 1억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네. 있고 근데 나는 10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대출을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바로 시작했을 때 10년 뒤 시작한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경험이 쌓여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자산을 취득했으면 10년 동안 그 자산이 올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땡겨오려면 아무래도 대출 공부가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억을 빌려서 내가 이자를 내는 거는 내가 1억을 모으는 나의 시간을 사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고 저도 경매로 1억 싸게 받는 것은 1억을 모으는 동안 오르는 집값 그리고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들어간 나의 시간을 동시에 잡는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적절한 어떤 거를 사용을 하시면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대출 강의도 듣고 책도 읽어보는데 저는 다 읽었습니다. 저는 좋다는 대출책, 경매책, 뭐 부동산 책 저는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규제가 나오고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해서 정신이 많이 없는데 이런 분들한테 또 좋은 정보 그리고 또 정말 모르겠다 하면은 또 우리 하루한번님 또 채널에 가서 댓글 남기고 하면 또 질문 받아주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안 되는 거 아니고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맥경화라고 하는데 돈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매일매일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돈을 쓰고 있는데 금리나 여러 가지 나한테 정말 딱 좋은 거를 하면 괜한 고생을 좀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로 여러분의 시간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잘 몰라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출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시야가 좀 트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수중에 500만 원밖에 없으면 그 5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투자도 제한적일 뿐더러 일단은 당장 이 500만 원이 필요하게 되면 돈을 다 써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근데 대출이든 뭐든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고 치면 그러면은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충분한 목돈이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대출이 실행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대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이 대출 공부를 해서 저도 이제 수강생분들이 대략 한 2,000에서 3,000명 정도가 돼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대출을 공부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들의 한계를 나도 모르게 규정 짓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한계를 깨트리는 게 바로 이렇게 대출을 활용하는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97대책 이후로 나온 최신 책이에요. 사실 네. 97대책 이전에 책을 쓰셨다가 이제 대책 나오고 약간 다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나온 최신이라 우리한테 있는 그 모든 정책을 다 반영한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에 고정 링크에다가 우리 하루한번님 핵심 키워드 DSR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거 요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하루한번님 다음에도 또 저희가 네. 초청하면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